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인적 구성이 기울어진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적법성을 확인한 만큼 다음 달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위원 12명 인선을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성과 청년이 다수 포함됐지만 이른바 비윤계 인사의 합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라는 평가가 제기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어가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 대표단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급으로 인질 5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8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다시 한번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선균 씨와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마약 공급 혐의로 의사를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 씨와 권 씨에 대해선 조만간 소환 통보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기간 60일을 넘겨 이유 없이 계류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회법에서 정한 내부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 절차를 준수한 만큼 위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여야의 극명한 입장차로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5월 환경노동위원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은 법안이 계류된 법사위를 건너뛰어 본회의에 붙이는 안건을 단독 의결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하면 소관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를 근거로 한 조치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도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던 만큼 이유 없이 계류됐던 게 아니라며 국회 과방위원장과 환노위원장을 상대로 각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사건 쟁점이 된 심사 지연의 이유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표결 등 내부 절차를 통해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제도가 설계됐다고 봤습니다. 이유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사위가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는 정책적 심사 등을 한 것으로 보여 그 사유가 불가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재판관 4명은 사안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방위 사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를 할 필요성도 있었고 일부 위원 퇴장이라는 심사 지연의 합리적 사유도 인정되는 만큼 법률 심의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엇갈린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헌재는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 청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단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다음 달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헌재의 인적 구성이 기울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손에 들어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다수 포함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리가 이뤄진 게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신망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구성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하는. 헌재 결정대로라면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도 안 거친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당은 무조건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헌재의 판단으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본회의 직회부 과정이 적법했다는 게 확인됐다며 여당을 향해 국회 발목 잡게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입법 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 절차에 동참해 주십시오.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과 야권 편향 인사가 공영방송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는 상황. 민주당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다음 달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올려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여론전에 나설 태세라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쇄신을 주도할 위원 12명의 인선을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성과 청년 등이 다수 포함됐지만 관심을 끈 비윤계 상징적 인사의 합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인요한 혁신위의 세부 인선 결과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인 위원장이 사령탑으로 임명된 지 사흘 만입니다. 이름이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선 기준은 여성, 또 젊은 연령, 당하고 관계없는 사람, 외부 인사를 많이. 인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12명으로 꾸려진 혁신위는 정치인 5명, 비정치인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7명으로 절반을 넘겼고 1980년도 이후 출생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했습니다. 2000년생 대학생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사 출신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과 오세훈계로 평가되는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등 두 전직 의원도 합류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친윤계로 꼽히는 서울 서초울 박성중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로 드리워진 수도권 위기론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원내의 어떤 목소리 이걸 잘 융합해서 할 수 있고 또 특히 내년 총선은 전쟁터가 바로 수도권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 됐으니까 그런 그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비윤계 인사의 합류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 비윤계 쓴소리 메이커를 통해 통합 의지를 부각하려던 구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비윤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게 통합형 인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소리 많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쓴 약을 꼭 먹어야 될 약을 조제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혁신위원 다수가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도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쇄신안을 만들 수 있을 거란 긍정론과 공천규칙 등 민감한 정무 현안을 잘 풀어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팽팽합니다. 특히 이준석발 신당론이 연일 고개를 들며 고강도 쇄신과 통합이란 두 난제를 동시에 맞닥뜨린 상황. 일부 수도권 의원은 이번 인선에 대해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깨뜨렸다거나 혁신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박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는 첫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를 강조하며 이 통합과 변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60일이라는 활동 기한 내 당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당 쇄신이란 숙제를 풀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돌아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1년 5개월 만에 재회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1980년부터 매년 열린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전 세계 정상들을 만나서도 박 전 대통령을 공부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추도식에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11년 만에 유족 대표로 추도식에 참석한 겁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과 얽힌 탄핵이란 악연을 풀기 위해 줄곧 노력해왔습니다. 지난해 4월 당선인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찾아 미안함을 전했고 또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대통령 취임식에 이어 이번 추도식에서 1년 5개월 만에 세 번째 재회가 이뤄졌습니다. 추도식을 마치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엔 단둘이 오솔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정치 현안 같은 민감한 주제보다 간단한 안부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총선을 반년가량 앞두고 보수 대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가 큰 만큼 보수층 민심을 다잡는 계기가 됐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분열은 필패고 단결은 필승이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무능한 정권이 사정통치, 이념선동에 빠져 있는 사이에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은 작동 불능 상태가 됐다며 잘못된 국정 운영을 심판해야 국가의 퇴행과 국민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간지 기자 등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재작년 10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수 2과장으로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의도적으로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현직 기자들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해당 언론사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는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의 강제 수사는 현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정권의 친위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역시 입장문을 내고 당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거가 빈약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겨냥한 언론 탄압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선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조작 뉴스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했고 야당은 당국의 뉴스 심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정책과 규제 관련 양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가짜뉴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리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허위 조작 뉴스로 인해서 우리 국기가 문란이 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방통위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편향된 허위 조작 뉴스가 민주주의는 물론 우리 사회의 안위에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했습니다.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테러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다 덮어준다는 게 정말 우리 국가 공동체와 개인에게 얼마나 큰 위협인지.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무엇이 공정한 언론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특히 행정기구에서 뉴스를 심의하는 나라가 어딨느냐며 당국이 가짜뉴스를 판단하고 심의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처분은 방통위가 하지만 그것을 위한 심의 의결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 저희들 제8조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정보에 보면은 이런 걸 다룰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YTN의 공기업 지분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의 적격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유진그룹이 공익성이 중요한 보도 전문 채널의 대주주로서 도덕성을 갖췄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유진그룹의 대주주인 유진기업은 2021년과 2020년 레미콘 가격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 과정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 심사 원칙을 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의 정의와 규제의 필요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0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자 가운데 가장 많은 91억 8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예금과 본인의 서울 역삼동 다가구 주택과 서초동 아파트 등 건물이 6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박미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총장은 부부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와 어머니의 서초동 복합 건물을 합쳐 67억 2천만 원을 신고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부부 소유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와 예금 등을 합쳐 61억 5천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며 신규 임용 21명과 승진 28명, 퇴직 40명 등 모두 94명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자신들이 붙잡은 이스라엘인 인질 50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조직인 알카삼 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현재 시간 26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카삼 여단은 시온주의자의 폭격과 학살로 가자 지구에서 숨진 시온주의자 죄수가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베이다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납치한 민간인 인질들을 석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중동 사태 논의를 위해 열린 긴급 유엔 총회에서 하마스는 민간인을 풀어줄 준비가 됐다며 동시에 팔레스타인 죄수 6천 명을 석방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전쟁 확대를 원하지 않지만
가자 지구에서의 학살이 지속된다면 미국은 불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8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신병력에 있는 40세 백인 남성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백악관과 연방의회에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저녁 시간 길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놀란 발걸음을 재촉하며 서둘러 피신합니다. 미국 메인주 루이스턴의 식당과 볼링장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가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약 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I'm profoundly saddened to stand before you today to report that 18 people lost their lives. 총격범이 달아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부근 상점과 사무실, 학교도 폐쇄됐습니다. 용의자는 40살 백인 남성인 로버트 카드. 갈색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소총을 겨눈 채 범행 현장을 누비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미 육군 예비군 하사인 카드는 훈련을 받은 총기 교관으로 올여름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개 수배령을 내리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가 무장 상태이고 극도로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He should be considered armed and dangerous. Based on our investigation, we believe this is someone that should not be approached.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과 연방의회 의사당에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거듭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성명을 내고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해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와 뉴욕주 버펄로 총기 난사를 계기로 30년 만에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공격용 소총과 대용량 탄창 금지 내용은 빠졌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백신 9명이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은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은 그 1년 사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YTN은 이태원 참사 100일 때 만났던 유족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YTN이 희생자 유족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어렵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들은 참사 이후 자신들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입을 모읍니다. 동생이 없는 저의 삶은 뭔가 TV가 딱 꺼진 것처럼 10월 29일에 딱 멈춘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꼭 100일이 됐을 때 YTN이 만난 유가족들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족들이 바란 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무분별한 2차 가해 자제였습니다. 물리적으로 처리했으면 저희가 여기 와서 부장소 왜 차립니까? 참사 후 1년이 지난 지금 유가족들의 바람은 이루어졌을까? YTN은 참사 100일 당시 인터뷰했던 유가족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고 이민아 씨의 아버지 이종관 씨.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일주일에 사나흘씩 서울시청 분향소를 지킵니다. 지금까지 1년이 다 돼도 유가족 상대로 브리핑 한 번 없다는 게 저희는 참 답답합니다. 진상규명이 다 됐다고 생각해서는 오히려 특별법을 받아들여서 큰딸을 먼저 보낸 어머니에게 가끔 들려오는 차가운 말은 매번 비수가 돼 가슴을 후벼팝니다. 얘네들 뭐 마약하다가 옷 벗고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며 막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할 때 그럴 때는 막 진짜 막 너무 분해서 손이 막 다 떨릴 정도로다가
김유진 씨는 동생을 잃은 뒤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몸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마음은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동생이 떠난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때는 동생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었는데 이제 진짜 동생이 없구나를 받아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사남매에서 졸지에 삼남매가 되며 삶의 의미를 잃은 언니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삶을 부정당하는 느낌이고 앞으로의 삶도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어도 일상 회복이 이렇게 더뎌지진 않았을 겁니다. 가장 크게 바라는 건 대화예요. 다른 걸 하기 전에 일단 대화라도 먼저 해보고.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대답이 없고 책임자들은 처벌을 회피하려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유가족들은 얼음물에 가라앉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지쳐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하는 2차 가해가 아니라 그런 고위 당직자들이 하는 무책임한 그런 말들이 저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요. 가장 두려운 건 무관심과 잊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이태원이 어두운 이미지로 남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태원이라는 장소와 할로윈이라는 날이 금기시되는 것으로 안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추모는 추모대로 해도 되고 또 죄책감을 안 가지시고 안전하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사와 함께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의 온기입니다. 분향소에 가서도 이제 언니들 이제 보고 이제 그 우리 유가족들 이제 하고 만나면서 이제 많이 지금 좋아지는 상황이고 있어요, 지금. 언젠가는 10월 29일이 돼도 웃으면서 고인을 추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임시 공간이지만 언젠가는 공식적인 자리가 생기면 거기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도 마음 편하게 아이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YTN 강민경입니다. 유명 배우 이성균 씨와 인기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마약 공급 혐의로 의사를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 씨와 권 씨에 대해선 조만간 소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배우 이성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 등이 연루된 마약 투약 사건에서 가장 먼저 구속된 서울 역삼동 유흥주점 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약 공급책으로 의사 A씨를 지목한 겁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A씨가 공급한 마약의 종류와 분량, 제공 경로, 금품 거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마약 공급책이 A씨 말고도 더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 A씨가 입건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유흥주점 실장과 E씨, 권씨 등에 이어 A씨까지 5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됐고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지망생, 작곡가 등 5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균 씨와 권지용 씨 등의 소환조사 일정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와 권 씨 등을 불러 투약한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한 가운데 출국 금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에서 어떤 혐의가 드러나느냐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경찰은 다만 유명 아이돌 가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문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퍼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며 알려진 집단 마약 투약 의혹 모임의 참석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4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공급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1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7달 동안 경남 진주시 일대에서 필로폰과 펜타닐을 공급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전과 논란에 휩싸인 전청조 씨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전 씨가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이 어제 전 씨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고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소 전염병이 고급 한우 브랜드로 유명한 강원도 횡성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일시 이동 제한 정책이 사실상 전혀 소용이 없는 상태인데 수입 백신이 농가에 보급될 때까지 확산세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횡성 한우 농가입니다.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전날 늦은 오후. 신고 후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 다음 날 오전까지 농가 앞은 사실상 뻥 뚫려 있었습니다. 확진 판단 뒤에야 부랴부랴 방역 차단선을 친 상태. 키우던 소를 매몰 처분해야 한다는 결정에 농장주는 전염병 확진 소식을 믿기 어렵습니다. 아침에는 음성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얘가 돌아서더라고. 돌아섰는데 엉덩이 쪽이 좀 빨개. 그래서 저거는 뭐 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강원 지역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건 양구에 이어 두 번째. 횡성은 특히 고급 한우 브랜드 횡성한우로 유명한 강원 지역 최대 한우 농가 밀집 지역입니다. 농가 1,300여 곳이 한우와 젖소 6만 마리를 넘게 키우고 있는데 이번 확진 농가 반경 10km 이내에 2만 6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이동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사실상 실효가 없는 상황. 어디서 어떻게 병이 퍼지는지 뚜렷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은 더 큽니다. 추라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확진과 농가 의심 사례가 이어지면서 열흘에 한 번꼴로 열려 한우 수십 마리를 거래하던 이곳 가축 경매 시장도 최근 경매 일정을 휴장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장 주위에 살충제를 뿌리며 백신 접종 계획만을 기다리는 상황. 이번 주말 정부 긴급 수입 물량이 풀려야 백신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럼피스킨 백신은 일반 근육주사와 달라 자가 접종하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정부에서 긴급 수입을 해갖고 그게 비행기를 일요일날 들어온대요. 피하 주사라고 해서 이번 주 피하 주사에서 이렇게 가죽을 잡아 당기면은 근육하고 그 껍데기하고 그 사이가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백신 넣는 게 이번 이제 백신 방법이에요. 전국의 사육소는 400만 마리가 조금 넘습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항체는 3주쯤 뒤에 생깁니다.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전까진 확산세를 막는 게 관건.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제주도가 럼피스킨병 유입 차단을 위해 지역 내 소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 사육 중인 소 4만 2천여 마리는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장 간 거래와 도축 출하 차량 등에 의한 럼피스킨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주도는 럼피스킨병 차단을 위해 공항만 방역과 가축시장 폐쇄 등을 비롯해 방제 차량 40대를 동원해 축사 주변 등에 대한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주기를 앞두고 참사 현장인 이태원 골목에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1년 전 그날 모두 159명이 희생된 골목엔 기억과 안전 글귀와 추모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상 규명이 이뤄지기 전까진 추모 공간은 미완의 공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1번 출구 앞 골목에 유족들이 모였습니다. 하얀 천을 걷어내자 3개의 커다란 게시판이 드러납니다. 비극의 현장이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이름의 추모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길을 안전한 길, 그리고 누구나 존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경각심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기억과 안전의 길에는 골목의 시작과 끝에 추모 메시지가 담긴 바닥 명판이 새겨졌고 길가에는 표지판과 게시판이 세워졌습니다. 게시판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설명,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추모 메시지와 사진 등이 담겼습니다. 게시판에는 다양한 언어로 적혀있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여러 국적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만큼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번역해 적었습니다. 추모 공간 조성은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가 함께 조성했는데 유족뿐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앞으로도 게시판의 내용을 시민들과 소통하며 2달마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모 공간을 둘러본 시민들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참사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사건 안 있게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전까지 기억과 안전의 길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저희 유가족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진정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유족들은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면 최종적으로 조성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전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아프고 희생은 당했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기억해 줄 수 있는 표지판이 생겨서 좋아요. YTN 윤웅성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의 책임 회피를 위한 수사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일 윤 청장이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수사를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윤 청장은 또 참사 당일 놓쳤다는 공식 상황 보고 2건 외에도 메시지 등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연락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언론 보도 이후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최소한 1,000명 이상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소방이나 교정시설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특수목적 의대 설립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실련은 최소 1,000명 이상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지역의 필수 의료 공급에 필요한 의사들을 양성할 것을 주장합니다. 권역별로 공공의대 설립해서 약 600명 정도를 증원할 것을 주장합니다. 소규모 의과대학의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서 이 부분에도 200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또는 보훈, 경찰, 소방, 법무부의 교정시설 같은 특수한 의료에 필요한 특수목적 의대를 신설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에 관한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에 있는데도 복지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유기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와 교육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수도권 사립대학들이 협력병원을 수도권에 지어 지방의사를 흡수하고 있다는 서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제 제기에는 다양한 증원 방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수능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능은 킬러 문항 배제와 이 대입 지원까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김연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 배제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 대비와 그에 맞춘 시간 안배가 중요해졌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뒤 치러진 9월 모의고사의 문제 유형과 기조가 중요한데 당시 국어 문학과 영어의 지문은 다소 쉬워졌지만 선택지가 헷갈려 변별력이 높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아는 지문이라도 핵심 주제와 논거가 뭔지 다시 살피고 특히 선택지마다 왜 맞고 틀린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 이거 읽어봤어. 이런 배경 지식이었어. 이런 지식을 갖고 그냥 접근을 하면 다 나가 떨어져. 하나의 작품을 보더라도 그 작품에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은 킬러 문항 배제 영향이 가장 큰 과목으로 개념과 원리가 중요해진 만큼 복습을 위주로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를 숙지하고 EBS가 제공하는 맞춤 시험지 만들기 등을 통해 취약 유형을 집중 보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신의 문제 푸는 스타일에서의 어떤 실수를 방지하거나 그게 아니면 자신이 미처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수학 개념들을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못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개념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숙지하거나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학습 기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긴장감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아 시간을 허비하거나 밤잠을 줄이며 공부하다 정작 시험날 멍한 상태로 실수를 연발하게 되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상시간과 공부 일정 자체를 수능 시간표에 맞춰놓고 준비하고 학원 목표는 시간 단위로 구체적으로 짜되 하루 한두 시간씩 여유를 둬야 일정에 변수가 생겨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학습 목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독감 등 유행병이 기승인 만큼 예방주사는 미리 맞고 수험생 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3조 8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지만 적자 폭은 줄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3조 8,218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41조 2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늘었습니다. 순이익은 3조 3,0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부문은 전년 대비 판매 물량 증가 및 고부가 차종 중심 믹스 개선 등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9.3% 증가, 영업이익은 연결 조정 포함하여 전년 대비 207% 증가하였습니다. 현대차는 북미, 유럽, 인도 등 주요 지역 판매 성장세를 바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와 높은 금리 수준 등 대외 거시 경제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지속할 전망이라고 예측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 손실이 1조 7,920억 원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규모는 줄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 D램은 2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지만 낸드 플래시는 회복세가 D램보다 더디다고 SK하이닉스는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년에도 보수적인 낸드 생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를 드렸고요. 동시에 당사는 제품 라인업의 최적화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기존과는 다른 시장을 창출해내겠다면서 고성능 프리미엄 메모리 1등 공급자 입지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10월 27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혁신위원 인선을 끝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합니다. 이뉴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첫 전체 회의를 진행합니다. 연말까지 60일을 활동 기한으로 정한 혁신위는 통합과 희생을 강조하며 광주 5.18 민주무역 참배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일정 등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과 후임 정책위의장 인선을 오늘 발표할지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최근 당내 의견을 들으며 두 당직 인선 대상을 고심해왔습니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현재 지도부에는 없는 호남과 충청 출신 등이 인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오늘 종합감사를 끝으로 21대 국회 국감을 마무리합니다.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선 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육군 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등을 상대로 하는 국토위 종합감사에선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특혜 논란이 다시 쟁점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와 여가위, 운영위 국정감사는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관통하는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고 일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Y 프로젝트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해 수질 2등급의 맑은 물이 흐르는 강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어제 오후 강원도청에서 반도체 산업 발전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어제 오후 수도권과 강원, 충북 일부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가을비가 내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우박까지 쏟아졌습니다. 연천과 포천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어제 오후 2시쯤 우박이 쏟아졌는데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우박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에는 서울 중랑구와 경기 가평, 남양주, 구리, 하남 등 수도권 동부 지역에서도 우박이 관측됐습니다. 오늘은 예년 수준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2도가량 낮지만 여전히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고성에는 시간당 25mm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앞으로 강원 영동에 최고 60mm, 그 밖에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전남과 경북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9도, 대전 13.4도, 부산은 15.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9도, 대전과 광주도 19도, 대구는 2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